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인문학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아픔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몸을 살아가는, 마음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것이 고통의 구조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의 구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원인, 우리는 왜 아픈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죠.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오면 아픕니다, 당연히.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이 온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그러니까 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통증일 겁니다,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물학적 차원에 머물지도 않아요, 또 우리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몸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과 이 세상의 차원, 그리고 실존의 차원,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여러 차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사랑, 이게 아마 예술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과학적인 의미에서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통증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 형식을 통해서 고통의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사유해서 새로운 사회 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시인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아픈지, 어떻게 해서 그 아픔을 잘 알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증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1900년대에 나온 정의, 찰스 쉐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호 반사의 정신적 부가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호 반사. 불에 댔거나 그러면 물론 손을 떼잖아요. 또 찔리면 금방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상이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반사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뇌까지 가기 전에 척추에서 반사 회로가 작동해서 바로 하는 것이 이제 보호 반사잖아요. 근데 그 보호 반사에 뒤따르는 정신적 부가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적 부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부가물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계적인 개념인 것이죠. 통증을 기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의 어떤 기제로만 설명하는 것이고, 부가물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또 역시 여전히 심신이원론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1900년도,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더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100년 전에 이제 이런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1979년에 세계 통증의학회라는 데가 이런 새로운 정의를 내놓습니다. 뭐라 그러냐? 실제의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된 또는 그런 손상의 용어로 기술된 불쾌한 지각과 감정의 경험이다. 길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수식을 빼고 얘기하면 조직 손상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조직 손상의 경험입니다. 조직 손상의 경험을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보호반사의 부가물인데, 이건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바꿨어요. 부가물이라는 것은 실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실존을 인정해 주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경험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이 좀 넓어졌죠. 보호반사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조직 손상으로 구체화됐고, 그다음에 그 조직 손상을 실제 또는 잠재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상이 오기 전에도 전에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또는 그런 손상의 용어로 기술된, 이게 또 골치 아파지죠. 손상의 용어로 기술됐다고 하는 얘기는 은유적으로 그런 물리적 손상 아닌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든가 신체 통증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지만 그걸 은유적으로 연결시켰을 때 발생하는 것들도 통증 또는 고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1979년이죠. 한참 됐죠. 그리고 지금 21세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통증 이 개념을, 이 정의를 그대로 지켜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 통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됐거든요. 과학적 지식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인지신경과학 같은 그런 영역에서 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정의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된 고통을 얘기할 때 가장 뭐랄까요 좀 유명한 게 멕시코의 화가죠.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가 그린 자기 자신의 그림들이죠.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요. 부러진 기둥이에요. 브로큰 컬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려서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평생 뭐 수십 번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더군다나 그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통도 겪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까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이 그림들을 쭉 보십시오. 이 부러진 기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술실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죠. 누워 있는 자기 자신을 눕혀놓고 그 주위로 이제 그 상징적인 그림들을 그리죠. 아이를 몇 번 유산하고 뭐 골반이 부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상징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남과 나눌 수 없지만 끊임없이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치유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고통이 그녀를 두드렸고 그녀는 예술로 답했다. 고통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체 얘기를 했잖아요. 니체는 그것을 철학적 사상으로 창조해냈죠. 이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그림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철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심신이혼론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별개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신이혼론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17세기부터 이제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7세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걸 철학적 정식화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 번 언급하겠습니다만 같은 17세기에 데카르트와 전혀 다른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스피노자. 간단히 표현하면 심신평행론, 심신이혼론이 아니라 심신평행론입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관련된 거예요. 직접 관련된 거예요. 내 몸과 직접 관련된 게 내 마음이죠. 그렇죠? 데카르트의 심신이혼론과 전혀 다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몸의 관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통증을 보통 영어로 pa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실존적 차원을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suffering.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통 또는 고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과 고뇌 또는 통증과 고뇌 또는 고통을 이 몸과 마음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주로 몸에 속하죠. 고통과 고뇌는 마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고통은 통증의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인 차원의 통증이 있고 그것을 알아내는 실존의 고통이 있잖아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뇌라고 하는 책인데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고 하는 신경 과학자예요. 자기 과학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스피노자를 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그 철학을 통해서 이 과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스피노자를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흔적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400년 만에 다시 스피노자가 부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첨단 과학 속에서 부활하고 있어요. 어떤 무슨 철학이라든가 추상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가 아니라 현장 과학 속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마지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몸과 마음 또는 제가 고통과 통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어떤 우리가 느끼는 거에 가지고 뭘 설명을 하냐면 느낌과 정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서와 느낌을 구별하거든요. 이 사람은 정서는 뭐 이모션이고요. 느낌은 필링이죠. 근데 정서와 느낌을 구분해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백드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백드롭을 만들어주는 걸 정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맹수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공포라고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백드롭을 깔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환경과의 작용성에서 또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정서와 느낌을 구분을 합니다. 느낌은 마음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진화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진화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어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진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인간에 있어서는 이제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피드백을 매길 수 있는 그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서는 밑에서 올라오고 그것이 이제 위에서 형성된 느낌이고 또 그런 느낌을 통해서 또 다시 되먹임하는 뭐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 정서와 느낌, 욕구와 욕망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욕구와 욕망. 욕구는 appetite고요. 욕망은 desire예요.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같은 거예요. 백도로 깔리는 겁니다. 욕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픈 밥을 먹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년기가 되면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욕구가 생겨요. 그다음에 그 욕망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 마음의 요소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짱을 맞춰봤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 정서와 느낌, 욕구와 욕망, 통증과 고통. 이것이 다 몸과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것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면서 뭐가 만들어요? 습관이 만들어져 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관념이 됩니다. 관념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음이 몸에 관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정서의 관념이 되는 거고, 욕망은 욕구의 관념이 되고, 고통은 통증의 관념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호 반사가 일단 진화하잖아요. 보호 반사가 진화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구조화가 돼요. 구조화가 되죠. 구조화가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보호 반사는 지각 관련된 거예요. 센서리와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느끼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구조화되면 습관이 되죠. 그러면 뇌에 회로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몸에 어떤 그 습관이 새겨지는 거죠. 알아 새겨진 거죠. 그게 또 더 가면 정서로 가요.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개념화되죠. 그다음에는 개념화되면 이것은 인지 구조가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대뇌 피질 쪽에 관계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고 습관이 생기고 정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인지가 생기고 지각, 습관, 정서, 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하이라키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그렇게 발달했다니까. 그러니까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발달 순서로. 그러니까 후뇌가 무슨 파충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습관이 되고 정서가 되고 인지가 돼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 설명과 그다음에 예술적 표현, 그다음에 철학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성복 시인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성복 시 이 고통에 관련돼서 이성복 시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또. 이 양반이 그날이라는 시에서 마지막 연을 이렇게 썼어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시대가 병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치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최종적으로 치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끝나는 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항상 어떤 그 비커밍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힐링, 치유라고 하는 것도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그래요.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진행형이다. 완성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정리를 하자면요. 물론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고통의 정의, 통증의 정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보호반사 뭐 이런 식으로 부감을 이루어지고 심신이원론을 완전히 깨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심신이원론자다.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룬 것도 심신이원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점점 익혀가야 된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성복 시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처음에 그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삶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픈 거는 삶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안 아프다 그러는 것은 삶이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잘 알아내는 것, 그것이 건강이고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통에 관련된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